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국이라 칭하며 언제나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안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나라가 실패를 거듭해 이루어낸 결실에 중국 고위 간부가 재화에 못이겨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도 중국이 성공하지 못한 거대 프로젝트를 작은 나라가 해낸 걸 인정하기 어려웠던 건데요. 대체 한국이 성공한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성공한 걸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왕젠민입니다. 베이징 국무원 과학기술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처음엔 말단 연구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책실 부실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 제게 중국의 기술 우위는 자부심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리장 부국장이 신문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말했죠. 한국의 반도체. 실체 없는 거품이지. 30년 경력의 거물인 리장은 제 상사이자 멘토였습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은 곧 진리였어요. 제 앞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AI 반도체 국제 공동개발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3개월간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었고 한국의 참여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리장이 한국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다. 주도권은 우리가 준다.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지도부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참모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최근 전력 효율 40% 절감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순간 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15년간 모셨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가 줄면 기술이냐? 리장이 비웃으며 말했죠. 회의실에 어색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막내 엔지니어 천루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작년에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수재였죠. 천루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패했던 방식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감히 리장 부국장에게 반박하다니. 저는 본능적으로 천루오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고? 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천루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년 전 우리 연구소에서 시도했다가 포기한 구조와 비슷합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신참이 너무 나댔다고 생각했죠. 리장은 불편하게 웃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력은 하되 수업은 우리가 한다. 이것이 중국의 방침이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장의 권위는 여전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과 대등한 협력입니까? 젊은 기자의 질문에 리장은 거만하게 웃었죠. 대든. 아직 학생 수준이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저는 그 순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리장은 제게 말했어요. 젠민, 자네가 서울 방문팀을 이끌게. 작은 나라의 자신감은 일시적이야. 세상은 여전히 크기로 움직인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15년 만에 받은 가장 큰 임무였으니까요. 네, 부국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죠. 중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천루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 부실장님, 서울 방문팀에 저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의 눈빛엔 뭔가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나? 제가 물었죠.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천루오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 가서 확실히 보여주면 돼.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15년간 쌓아온 경력과 중국의 거대함이 제 뒤를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서울에서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어요. 베이징에서 봤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없었죠. 리장 부국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제 등골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코엑스로 향하는 차 안 리장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봐라, 젠민. 도로 폭도 좁고 건물도 낮다. 베이징의 절반도 안 돼. 하지만 제 눈엔 다른 게 보였습니다. 거리의 활기, 맑은 하늘,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 번진 이상한 자신감. 그것이 제 속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코엑스 입구의 거대한 현수막이 우리를 조롱하듯 맞이했습니다. 기술은 신뢰로 완성된다. 리장이 피식 웃으며 침을 뱉듯 말했어요. 신뢰? 웃기는 소리. 기술 앞에서 신뢰가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박도현 상무를 만났을 때 제 자존심이 첫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왕 부실장님. 완벽한 베이징 억양의 중국어였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그가 웃었죠. 베이징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가 깔보던 그들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죠. 리장은 여전히 거만하게 걸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이제 누가 주인공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그의 속삭임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을까요? 오늘 발표는 통역 없이 진행됩니다. 박도연의 선언에 리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통역 없이? 과연 제대로 하겠군.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제 손바닥도 축축해졌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졌을 때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전력 효율 42% 절감. 불가능한 숫자가 거기 있었어요. 천루호가 헐떡이듯 말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의 목소리엔 경악이 가득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칩의 내부 구조가 공개됐을 때 천루호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구조야. 3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리장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우연이겠지. 분명 우연일 거야. 리장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미국과 일본 대표들이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죠. 그 박수 소리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때리는 채찍 같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독일 기자의 질문이 날카로운 칼처럼 날아왔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박도연의 대답은 우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이 포기한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갔습니다. 리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일렁였죠.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이, 중국의 자존심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치듯 나왔을 때 한국 연구원들의 대화가 제 귀를 찔렀어요. 중국팀 표정 봤어? 완전 멘붕이던데. 당연하지. 불가능하다고 무시하던 걸 우리가 해냈잖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천루호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어요. 왕 부실장님,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리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 나라, 도대체 뭐지? 연기와 함께 내뱉은 그의 목소리엔 평생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가 작은 한국 앞에서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박도연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였죠. 내일 저희 연구소에 오시죠. 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의 미소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는 이미 졌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덤 같았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작다고 깔보던 이 도시가 갑자기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죠. 아니,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남은 건 쓰라린 굴욕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장은 밤새 준비한 원고를 들고 나왔죠. 그의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구조를 응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싸늘했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뒤처졌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지? 상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죠.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오후 3시 국제기술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와 리장, 천로우는 호텔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봤죠. 위원장이 입을 열었을 때 제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완전히 독자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기술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다.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쏟아지고 서류가 흩어졌죠. 하지만 그의 분노는 무력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극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전문가의 평가가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중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시켰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일본 교수의 논평이 이어졌죠.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 반도체 구조 세장 열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BBC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라고 표현했죠. 제 휴대폰엔 중국 언론사들의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졌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어요. 리장은 분노로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음모야. 서구가 한국 편을 드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죠. 천로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국장님, 인정하십시오. 그들은 진짜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닥쳐. 리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미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어제까지 작아 보이던 그 건물들이 오늘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죠. 천로우가 노트북을 열어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팀은 우리가 실패한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우린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밀렸어요. 천로우의 결론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리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죠.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부 최고 위층이었어요. 즉시 귀국하라. 설명이 필요하다.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죠. 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리장은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기술 세계 1위라는 제목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의 손이 떨려 신문이 찢어졌습니다. 복제라고 믿었던 게 창조였어. 그의 중얼거림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천로우가 커피를 가져와 리장에게 건넸습니다. 부국장님, 이제라도 인정하면 됩니다. 배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리장은 커피잔을 밀어냈어요. 30년을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한국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죠. 리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굴욕의 행렬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현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만함과 편견에서 진 것이었죠. 제 15년 신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새벽 2시 잠들지 못한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서울의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 파편을 주워 담을 일만 남았죠.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중국 전역의 신문 일면 사진을 보내온 것이었죠. 한국, 중국 기술 추월 중국의 오만함, 처참한 패배로 작은 한국에 무릎 꿇은 거대 중국 제목들이 제 눈앞에서 빙빙 돌았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베이징 포털 사이트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가적 굴욕, 기술 패권 상실 리장은 책임져라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왔죠. 제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왕젠민이라는 놈도 같이 물러나라.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룻밤에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리장은 호텔 스위트룸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죠. 천루우가 말했어요. 부국장님이 베이징에서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최고 위층이 직접 소환했다고.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리장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공항까지 따라왔죠.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과대평가였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패잔병 같았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리장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이야, 젠민. 30년을 이 분야에 바쳤는데.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 철의 장막처럼 단단했던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천루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국장님, 이제라도 인정하면 됩니다. 선생과 제자는 바뀐 것 같습니다. 리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자? 우리가 제자가 됐다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연이어 이륙하고 있었어요. 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배우는 걸 멈췄을까? 언제부터 오만해졌을까? 그의 독백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도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요. 천루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였죠.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성공에 안주했다. 매 문장이 채찍질 같았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태도가 앞서 있었어요. 천루우의 말에 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놓친 거였지. 리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크기와 숫자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걸 잊었어. 겸손함과 끈기 말이야.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장이 처음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배우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시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어요. 우리가 만든 경쟁 구도가 이제 우리를 삼켰다. 리장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기내에서 중국 언론의 실시간 반응을 봤습니다. 최악의 외교 참사 기술 굴욕의 날 오만의 대가.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대국이라더니 소국한테 털렸네. 이제 누가 선생이고 학생인가. 국민들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죠. 천루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왕 부실장님,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요. 베이징이 가까워질수록 기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승무원들조차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죄인들을 보는 눈빛이었죠. 리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언론의 십자포와 상부의 문책,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자책감과 마주해야 했죠.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국무원 과학기술부 최고층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장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양옆에 앉은 고위 간부들의 눈빛은 칼날 같았죠. 우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공포였어요. 설명하라. 부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한국 측이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부장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쳤거든요. 아직도 변명인가? 천로우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막내 엔지니어에게 쏠렸죠. 그들은 우리가 외면한 가능성을 실현했을 뿐입니다. 정보를 훔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을 뿐이에요. 닥치지 못하겠나? 한 간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천로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년 전 제가 MIT에 있을 때 한국 연구진이 우리가 포기한 구조를 연구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웃었죠. 불가능하다고. 부장관이 리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오만함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건가? 리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30년 경력의 거물이 초라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판단착오? 부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판단착오인가?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언론은 우리를 조롱하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세계는 우리를 깔보고 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장관님, 책임은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해? 부장관이 제 말을 잘랐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장관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어요. 패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너희들이 증명했지. 그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제가 오만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자부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철의 사나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로우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존심이 이성을 가렸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법을 잊었다. 정확한 진단이었죠. 부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기는 자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진짜 힘이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것을 잃었다. 그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리장, 당신은 명예퇴직하라. 부장관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왕젠민, 당신은 평직원으로 강등이다. 천루, 넌 남아서 새로운 팀을 이끌어라. 운명이 갈렸어요.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리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오. 우린 진실보다 체면을 택했고 그게 패배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는 리장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중국 기술계의 거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제 차례였습니다. 평직원 배지를 받는 순간 15년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천로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 선배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처음부터. 젊은 그의 눈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엔 상처만 가득했죠.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한국에서 망신당하고 온 쯧쯧 잘 나가던 사람이. 매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직원 배지를 탁자에 올려놓고 소파에 무너져 내렸죠.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컸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평직원이 된 저는 지하 2층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한때 정책을 결정하던 제가 이제는 먼지 쌓인 보고서나 정리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천로우가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어요. 왕 선배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천로우는 새로운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그의 눈빛엔 열정이 넘쳤죠. 상부에서 결정했어요. 한국의 재협력을 요청하기로요. 이번엔 다릅니다. 공동연구, 대등한 참여라는 조건으로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받아줄까요? 제 질문에 천로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안 받으면 우리가 더 곤란하죠. 이미 한국은 일본, 미국과 손잡고 있으니까요.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천로호 팀의 일원으로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항로, 같은 목적지.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었고 이제는 배우러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크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의실, 검소한 다과. 박도현 상무가 우리를 맞았죠. 다시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천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박도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진심입니까? 박도현이 되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천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의 자존심은 사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움입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평직원 신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첫 공동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리장이 없었어요. 대신 천로우가 중국팀을 이끌었죠. 그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칩 구조를 설명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1847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습니다. 천로우가 물었어요. 1847번이요? 그 과정을 다 기록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실패도 자산입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실패를 숨기기 바빴는데 그들은 실패를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였구나 깨달았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중국팀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천로우가 먼저 말을 걸었죠. 김 박사님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기술 이야기, 실패담, 성공의 기쁨을 나눴죠. 제가 놀란 건 한국팀의 개방성이었어요. 핵심 정보까지 숨김없이 공유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알려주십니까? 제가 묻자 박도현이 웃었어요.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혼자 독식하면 결국 고립되죠.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천로호가 한국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굴욕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성장입니다. 배움에 굴욕은 없어요. 이건 회복이다. 천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굴욕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겸손함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회의가 모두 끝나고 천로우와 제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한국 연구진 앞에서 천로우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돌아오는 길 천로우가 말했습니다. 왕 선배님, 이제 시작입니다. 제로부터요. 저는 평직원 신분증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년 후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중 공동개발 반도체 하이브리드 셀의 공개 발표회였죠. 저는 여전히 평직원이었지만 프로젝트 핵심 멤버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67% 절감, 생산 비용 52% 감소.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였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천로우와 김 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이 기술은 한국의 창의성과 중국의 생산력이 만나 탄생했습니다. 천로우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박사가 이어받았죠. 실패를 공유하고 성공을 나눴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화면에 1년간의 개발 과정이 떴습니다. 2000번이 넘는 실험, 수백 번의 화상회의, 그리고 함께 밤을 새운 날들이요.
질의응답 시간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년 갈등 이후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습니까? 박도현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뢰는 데이터보다 강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혁신이 일어났죠. 천로우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혁신의 자세를, 중국에서 규모의 힘을. 그게 시너지를 만들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요. 무대 한쪽에 리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예퇴직한 그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죠.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가 천로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셀이 작동하자 전력 소비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졌죠. 동시에 처리 속도는 2배로 올라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직원 신분증이 가슴에서 흔들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으니까요. 천로우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 울림이 있었죠. 1년 전 오만했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양국 팀원들이 포옹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쁨은 같았어요. 젊은 중국 엔지니어가 한국 동료에게 말했죠. 형, 고마워.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장 밖에서 리장을 만났습니다. 왕젠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직원이 되신 게 오히려 약이 되셨군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네, 덕분에 바닥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군. 리장이 발표회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세가 강국을 만드는구나. 그의 눈엔 후회와 깨달음이 공존했어요. 밤이 되자 양국팀의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건배사에서 박도현이 말했죠. 기술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를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신뢰를 위하여. 파티가 끝나갈 무렵 천로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 선배님, 내년엔 평직원 신세를 벗으실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헌신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급은 중요하지 않아. 배우는 자세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새벽 2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대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주머니 속 평직원 신분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도 제 훈장이었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훈장이요. 발표회 일주일 후 저는 천로우와 함께 베이징 공항에 있었습니다. 한국팀을 배웅하는 자리였죠.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포옹과 악수, 그리고 다음 만남의 약속들이 오갔습니다. 제 휴대폰엔 한국 동료들의 번호가 가득했죠. 귀국 다음 날 중국 중앙TV에서 천로우의 단독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자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화면 속 천로우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한국에게 배운 게 있습니까? 천로우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시장을 키웠지만 그들은 신뢰를 키웠습니다. 자료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이어갔죠. 시장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오직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진짜 강국의 기준 아닐까요? 천로우의 질문에 기자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가 천로우의 진지한 표정을 클로즈업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팀장이 던진 화두는 묵직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다큐멘터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첫 굴욕의 순간부터 재협력, 그리고 성공까지. 제 모습도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평직원 신분증을 단 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인터뷰 중간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리장이었어요. 은퇴한 그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죠. 리 전 부국장님, 이번 성공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 후배들이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을 택했으니까요. 카메라가 회견장 전체를 비췄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느라 바빴고 온라인 댓글은 실시간으로 쏟아졌죠.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이다. 겸손이 최고의 전략이었네.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니 미국도 긴장하겠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천루우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세상은 크기로 움직이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결과 협력 그리고 신뢰의 시대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화면엔 양국 기술 로고가 나란히 떴어요. 방송이 끝나자 자료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평직원이 된 저도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죠. 왕 선배,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시 올라가실 일만 남았네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의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관실이었어요. 왕젠민, 내일 오전에 보자. 짧은 통화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직 이야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일까? 다음 날 부장관실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중기술협력 상설위원회를 만든다. 실무자로 일해주게. 평직원인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죠. 하지만 직급은 그대로다. 감당하겠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직급보다 일이 중요합니다. 퇴근길, 베이징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엔 한국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왕 선배님, 축하드려요. 이제 자주 뵙겠네요. 따뜻한 말들이었죠.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년 6개월. 평직원이 된 지 1년, 새 출발을 한 지 6개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시간이었다. 자존심을 버리니 자존감을 얻었고 지위를 잃으니 동료를 얻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서울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죠. 천루우가 인터뷰에서 한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크기는 줄 수 있지만 존중은 배워야 했다. TV를 켜니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중기술협력의 성공은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엔 진짜 강국은 신뢰로 완성된다는 자막이 떴어요. 저는 평직원 신분증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간직하기로 했죠. 이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때로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짜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걸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가르쳐줬습니다.